네, 지금부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한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한반도 북쪽에 고구려가 있었죠. 이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668년에 멸망한 이후에 이 지역에서 등장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 유민들은 각지에서 계속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려는 부흥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바로 이 사람이 이끈 부흥운동이 가장 대두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바로 대조영이고요. 김춘추로 등장을 했던 이 최수종님이 이번엔 대조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출신은 고구려라고 쌤이 물음표를 달았는데 고구려 출신이 맞겠죠? 당시 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해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영주로 옮겨 살았다. 그런데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조영은 말갈의 걸사비오와 함께 각각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을 차지했다. 마침내 동모선에 성을 쌓고 살았다. 풍속은 고구려와 같다. 이 사료에서 알려주는 게 뭘까요? 대조영은 고구려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풍속도 고구려를 닮았다라는 거겠죠. 자, 당나라가 이 고구려가 멸망한 이 지역에 굉장히 아까 봤던 것처럼 도호부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만주 이쪽 지방에서 있었던 거란족이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고구려 유민들에게 가해지는 감시가 조금 느슨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대조영이 말갈족이라는 이 부족의 걸사비오라는 장군과 함께 말갈인들,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을 이끌고 와서 만주 지린성에 있는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을 한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발해입니다. 네, 그렇게 대조영이 698년경에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인데요. 이 지도를 살펴보면 일단 한반도가 크게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네,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북쪽에 나라가 하나가 있고 남쪽에 나라가 하나가 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네,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조선 후기에 가면 우리 중학교 때 들어봤을 텐데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실학적 경향이 대두가 되면서 그 중에 역사가였던 한 명 유득공이 발해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발해가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서에 등장은 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유득공이 처음으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당시에 아래에는 통일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고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처음으로 명명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봤지만 발해의 건국 세력들은 고구려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죠? 네, 말갈인들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인구 구성을 살펴봤을 때 고구려인이 지배층인 건 확실해요.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피지배층인 사람들이 바로 말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이 같이 혼재했던 다민족 국가였다는 점, 그러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기 때문에 발해 자체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해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로 예쁘게 한번 살펴볼게요. 698년 대조영에 의해서 발해가 건국이 되었었죠. 자, 이렇게 나라가 쭉쭉 성장을 합니다. 문왕, 문왕, 그리고 선왕 때 나라의 전성기를 딱 찍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거의 한 230년 정도 나라가 지속이 되었죠. 자, 먼저 우리 무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무왕은 우선 연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연호가 인안이에요. 관계도 내용 설명하면서 연호가 뭔지 설명을 했었죠. 연호는 그 왕이 즉위한 해부터 그 왕이 재위하는 동안 붙이는 해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무왕이 즉위하면 뭐 인안 1년, 무왕이 즉위한 다음 해가 되면 인안 2년 이런 식으로. 원래 연호는 중국 황제만 쓰는 건데 발해의 왕이 썼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발해도 중국 역사에 못지않는 아주 강한 나라다라는 국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었죠. 무왕은 이 이름에서 딱 드러나듯이 우리 무술, 무예 할 때 이 무자가 싸우다 할 때 무자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무왕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어요. 나라를 발해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이 당나라와 신라를 굉장히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굉장히 적대적인 외교 관계를 표시한 건데 발해는 이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 당과 신라를 견제하면서 전쟁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왕인데요. 아까 무왕이 굉장히 싸움을 좋아했다면 이 무는 문자, 문예 할 때 이 글 문자를 생각하면 쉽겠네요. 이 문왕은 굉장히 학구적이고 뭔가 많이 배우려고 하는 왕이라고 기억을 해볼까요? 이 문왕은 아까 무왕이 당나라의 적대적이었던 것과 다르게 당나라와 이 신라와 굉장히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왜 친선 관계를 유지했느냐? 당나라의 발달된 문물들을 배워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황제 아래에 뭐 성이 3개가 있고 그 아래에 부가 6개가 있는 이거를 삼성육부 체제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도 대통령 아래에 뭐 행정부, 그다음에 법무부 이런 식으로 부서가 막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좀 더 실무적인 일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더 세부적인 시행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정책을 올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걸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런 큰 기구를 3개를 성성성에서 삼성으로 나눴고요. 우리는 삼성고 그 아래에 좀 더 세부적인 실행을 위해서 인사 업무는 이부에서 그다음에 군사 업무는 병부에서 이런 식으로 부를 6개를 나눴다고 해요. 이걸 삼성육부라고 하는데 발해가 어떻게 배워왔는지 궁금하죠. 발해는 네, 이렇게 삼성육부를 가져옵니다. 독특한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성은 다 3개가 있네요. 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 당나라의 부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은 어떤 거예요? 명칭은 똑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었고 삼성이라는 체제는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서인데요. 육부가 있는데 우선 이 육부의 명칭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서가 뭐 하는지에 따라서 부서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군사 업무는 병사 병자를 써서 병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인의 예지 신 유교 덕목을 이 부서 이름에다가 넣음으로써 우리는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이 육부가 삼성 아래에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맞아요. 왼쪽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우 이렇게 해서 3개씩 이원적으로 묶여져 있네요. 그쵸? 이게 당나라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의 문물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국가의 특수성에 맞게 자신들의 지향점에 맞게 이것을 변형시켜서 아주 적절히 잘 수용을 했다라는. 그 다음에 우리 당나라 수도를 장안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안성은 당시에 국제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 아주 큰 도시였는데 이 장안성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황제가 살고 있는 이 궁이 이 북쪽
제일 중간에 있고, 이 황제가 살고 있는 궁궐부터 여기 가장 이 문까지 쭉 이어준 아주 큰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접었을 때 이게 최대한 비슷하게 접히는 좌우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안성을 그대로 발해가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발해의 수도인 상경의 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비슷해요. 황제가 살고 있는, 왕이 살고 있는 궁성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문까지 주작대로가 이어지고, 이걸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좌우대칭인 구조. 네, 비슷하죠? 삼성 육부와 수도 장안성의 모습을 비슷하게 갖고 왔지만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상경성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였던 당나라 장안성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동서로 긴 장방형의 성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외성과 궁전이 있는 내성으로 구분되는데, 성 가운데로 곧게 뻗은 주작대로를 따라 82개의 구역으로 나뉘었다. 궁성에는 정문인 오복루를 비롯해 5개의 궁전과 우물, 그리고 어화원이란 정원까지 있었다. 문왕은 드넓은 평원에 사로이 도성을 조성하고 거대한 궁궐과 삼성 육부의 중앙행정기구를 갖추었다. 네, 문왕은 교류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당나라뿐만 아니라 신라랑도 교류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교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상경부터 이렇게 쭉쭉 길을 내어서 신라의 수도인 금성, 현재 경주까지 이어지는 신라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교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도라고 해서 일본이랑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거란이랑도 교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란, 당, 신라, 일본 이런 식으로 아주 넓은 외교 관계를 펼쳤습니다. 발해가 당나라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었냐면 당나라에게 유학생을 굉장히 많이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국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빈공과라는 특별한 과거 시험을 치르게 했었는데, 빈공과는 외국인 전용 과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0년 동안 빈공과에 합격한 발해의 사람들이 10명이 될 정도로 유학생들 굉장히 많이 파견했다고 하네요. 발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왕을 살펴볼 건데, 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당나라에서는 이 성왕 시기에 발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해동성국이 뭘까요?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퀴즈에 나왔어요. 우리 길거리 걷다가 만약에 유퀴즈 온 더 블럭 만나면 이런 문제 물어보면 맞힐 수 있어야죠. 그쵸? 해동성국은 바다 동쪽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나라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데, 당나라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는 발해였겠죠. 그래서 성왕 시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성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뭔가 조건들이 있지만 일단 영토가 넓어야겠죠. 성왕 시기에는 그 전에 말갈족 중에 발해 지배 범위 안에 안 들어와 있는 말갈족이 있었어요. 걔네들까지 복속시키고 요동 지방으로 진출해서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다시 통치하기 위해서는 잘 쪽에서 관리들을 파견해서 왕의 권력이 곳곳에 미치게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뉘었냐면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는데요. 이 빨간 점이 경이라고 불리는 건데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5개를 두고 그 외에 크게 15개의 부로 나누고, 여기 보면 다 뭐 부여부, 장령부, 남해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부 안에 더 작은 단위로서 주라는 거를 62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왕 시기에 지방 제도를 정비를 했다라.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거나 뭐 책을 읽던가 할 때 발해의 역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느냐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왕이 편지를 보낸 내용에 보면 고구려 옛 터전을 회복하였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문왕이 자신을 밝힐 때 나 고려 국왕 대흠문은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죠? 쌤, 그럼 태조왕건이 세운 고려는 뭔가요? 이 나중에 태조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를 세우게 되면서 원래 고구려의 이름은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에 옛 구자가 들어가서 고구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해의 왕들이 자신을 밝힐 때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걸 볼 때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그쵸, 고구려를. 하면 외국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자, 일본 천황이 발해에 국서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고려 국왕에게 문안한다라고 했대요. 그 말인즉슨 일본도 발해를 고려를 계승한 나라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문장은 중국에서 발해에 대해 역사를 쓴 글인데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해서 발해의 건국자가 고구려 출신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 그리고 발해의 왕족들의 무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무덤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네, 뭔가 굴처럼 방이 있네요.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돌방 무덤의 특징은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천장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화도 있어요. 근데 이 천장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천장을 아래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안에 사각형이 또 그 안에 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부분을 모라고 하죠. 모를 점점 줄여간다라고 해서 이걸 모줄임 천장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독특한 천장 구조의 무덤 형식은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무덤 형식을 보더라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발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물인데요. 이게 뭘까요? 네, 놀랍게도 이것은 온돌의 흔적입니다. 겨울철 한국인들의 필수템, 전기장판 아니고요. 온돌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가옥 구조인 거 알고 있었나요? 집 안에 돌을 깔아놓고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부뚜막부터 이 돌이 점점 데워지게 되면서 이 방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구조를 온돌이라고 해요. 이 온돌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일본에도 없고요. 중국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독특한 온돌이 발해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발해 문화권이 온돌을 사용했다. 우리 민족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구려 기와와 발해 기와의 이렇게 유사한 모양, 그리고 이렇게 독특하게 불상에서 이렇게 석가모니가 둘이 같이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로 만든 등이 있는 게 고구려와 발해의 독특한 불교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했을 때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한 100번까지는 아니지만 1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걸 왜 자꾸 말하냐면 자꾸 중국에서 요즘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당시의 역사를 잘 알아야만 우리의 역사를 지킬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발해의 역사를 간단히 필기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는 빈칸을 안 뚫어놔서 빈칸 부분에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게요.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서 발해를 698년에 건국을 했었죠. 그 다음에 무왕은 연호를 사용을 했고 되게 호전적인 왕이어서 일본이랑 친선 관계를 맺은 대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과 신라를 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이어서 즉위한 문왕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인싸였어. 친선 관계를 유지했는데 당의 문물을 수용했어요. 삼성육부,
그 다음에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을 비슷하게 벤치마킹한 상경성, 그 다음에 신라와의 친선관계를 위해서 설치한 신라로 이어지는 길, 신라도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발해의 전성기를 동쪽에 있는 잘 나가는 나라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말갈족 복속, 요동 진출까지 해서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제도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에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쓸게요. 선왕은 유학 교육기관을 발해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주자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자감. 빈칸에 주자감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 옆에 있었던 거란족이 침입을 했고 뿐만 아니라 내분이 존재를 했고 당시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백두산이 폭발을 했을 거다. 화산 폭발을 했을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자연재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뭐 지배계급 이런 부패 등으로 926년에 발해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